여러분, 요즘 기업들 보면요, 단순히 좋은 물건을 파는 데서 그치지 않아요. 이제는 고객이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쓰면서 뭘 느끼는지에 훨씬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정적인 교감을 통해서 그냥 한번 스쳐가는 손님을 평생 팬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인공지능, 그러니까 AI가 어떻게 우리 감정을 읽어내고 또 그걸로 비즈니스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상 한번 해볼까요? 매일같이 손에 쥐고 사는 이 스마트폰이 여러분이 지금 슬프다는 걸 알아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갑자기 위로가 되는 메시지를 슥 보내주거나 아니면 기분 전환에 딱 좋은 노래를 추천해줄 수도 있겠죠. 이게 더 이상 공상과학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의 핵심이죠.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느낌의 경제라는 게 도대체 뭔지부터 시작해서 AI가 감정을 읽는 구체적인 방법, 그리고 이게 실제로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이 기술이 가진 어두운 이면, 즉 양날의 검까지 이렇게 네 가지 주제로 나눠서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제 비즈니스의 무게중심이 제품 자체에서 고객이 겪는 감성적인 경험을 만들어내는 쪽으로 완전히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걸 바로 경험 경제라고 부르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기업의 목표가 그냥 물건 파는 게 아니라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잊지 못할 특별한 순간을 선물하는 게 됐다는 뜻이에요. 서비스는 하나의 무대가 되고 상품은 그 무대를 빛내주는 소품이 되는 거죠. 마치 한 편의 멋진 공연을 기획하는 것처럼요. 아니 근데 긍정적인 경험이 뭐 그렇게까지 중요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딘가에서 정말 좋은 경험을 하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그 브랜드를 다시 찾게 되고 그러니까 충성 고객이 되는 거고요. 또 주변 사람들한테 야 거기 진짜 좋더라 하고 막 추천하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돈 안 들이는 최고의 마케팅, 입소문 마케팅이죠. 결국 그 브랜드는 우리 기억 속에 아주 좋게 그리고 오래 남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게 비즈니스의 성공으로 직결되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감성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집니다. 특히 사용자 경험, 우리가 흔히 UX라고 부르는 분야에서는 이 제품이나 서비스가 사용자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지가 완전 핵심이 됐어요. 심지어 말이죠. 우리가 인터넷 하다가 흔히 보는 그 404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라는 오류 메시지 있잖아요. 그것마저도 사용자의 짜증을 유쾌함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아주 창의적으로 디자인되고 있을 정도라니까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요. 도대체 기계가 어떻게 우리 사람의 복잡 미묘한 감정을 해석하는지 그 기술적인 속살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감정을 읽는 기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는 감성 분석이고 다른 하나는 감성 AI입니다. 감성 분석은 주로 텍스트를 보고 이게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아니면 중립적인지 정도를 판단하는 거예요. 반면에 감성 AI는 여기서 한 차원 더 나아갑니다. 글자뿐만 아니라 목소리 톤, 얼굴 표정, 심지어 심박수 같은 생체 신호까지 종합해서 기쁨, 분노, 슬픔 같은 훨씬 더 복잡하고 구체적인 감정을 실시간으로 읽어내는 거죠. 감성 분석 기술도 계속 발전을 해왔는데요. 초기에는 사랑은 긍정, 증오는 부정 이런 식으로 단어 사전을 만들어 놓고 규칙에 따라 분석하는 단순한 방식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AI가 수많은 데이터를 통해 스스로 인간처럼 글의 맥락을 배우는 머신러닝 방식으로 진화했고요. 요즘에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속도와 정확도를 모두 잡은 하이브리드 방식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감성 AI는 단순히 텍스트 분석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넓은 영역의 데이터를 활용하거든요. 감성 AI가 보는 데이터 소스들을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예요. 우리가 쓰는 단어는 기본이고요. 목소리의 미세한 떨림이나 높낮이, 찰나에 스쳐 지나가는 얼굴 표정, 눈동자의 움직임, 자세나 제스처까지 다 분석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심박수나 혈압처럼 우리 스스로는 절대 속일 수 없는 생체 신호, 심지어 뇌파까지 들여다봅니다. 이건 뭐 말 그대로 기술이 우리 속마음을 훤히 읽어보겠다는 시도인 셈이죠. 자, 그럼 이렇게 대단한 기술이 과연 지금 우리 삶에 어디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을까요? 세 번째 파트에서는 실제 활용 사례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우리 삶에 아주 가까이 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콜센터에서는요,
고객의 목소리 톤만 듣고도 아, 이분 지금 굉장히 화가 나셨구나를 파악해서 좀 더 경험 많은 베테랑 상담사를 바로 연결해줘요. 정신건강 분야에서는 환자의 말이나 표정에서 미묘한 감정 변화를 포착해서 우울증 같은 질환을 조기에 진단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심지어 요즘 같은 비대면 시대에 원격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표정을 분석해서 지금 수업에 잘 집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해를 못해서 혼란스러워하는지 파악하는 데도 이 기술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강력한 기술에는 당연히 밝은 면만 있는 게 아니죠.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이니까요. 우리가 반드시 함께 고민해야 할 윤리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잖아요. 엄청 복잡하고 심지어는 모순적일 때도 많죠. AI가 이 섬세한 영역에 발을 들인다는 건 엄청난 가능성만큼이나 우리가 마주해야 할 심각한 위험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AI가 만약에 감정을 잘못 읽으면 어떡하죠? 그 작은 오류 하나가 시스템 전체로 퍼져나가서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는 사생활과 신뢰의 문제입니다. 내 가장 은밀한 감정 데이터가 나도 모르게 수집되고 이용된다면 끔찍하죠.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과연 이 기술이 우리를 돕는 데 쓰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교묘하게 조종하는 데 쓰일까요? 이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해야 합니다. 물론 이런 걱정만 하고 있을 순 없겠죠. 그래서 윤리지능 기술이라는 개념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아예 AI를 만들 때부터 윤리적인 판단 기준을 심어주자는 거예요. AI가 사회적인 약속이나 윤리적인 지식을 스스로 학습해서 아, 이 명령은 비윤리적이니까 거부해야겠다라고 판단하고 좀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하도록 만드는 거죠. 기술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AI가 우리의 가장 내밀한 감정까지 읽어내는 시대에 그 기술이 따라야 할 규칙은 과연 누가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이건 정말 우리 모두가 함께 깊이 고민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